박상현은 평범한 남자입니다.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며 사는 재미도 없이 특별한 꿈도 없이 그저 오늘과 비슷한 내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소연. 학창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첫사랑입니다. 그는 고백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했고 박 씨는 소식만 멀리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인기 많고 어느 순간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박 씨는 가끔 떠올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은 아직 소년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15년이 흐른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미묘한 슬픔이 얹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그녀가 먼저 그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상현 씨? 그 순간 박 씨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은 남편과 사별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었겠네. 네, 하지만 이 아이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그녀의 미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오래된 졸업사진을 꺼내 자신이 좋아하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말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 날 그는 그녀가 사는 동네로 일부러 갔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아이를 보았습니다. 간단한 가방을 든 작은 남자아이. 조용하지만 어딘가 의젓한 눈동자. 박 씨는 아이를 지켜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기분. 그날 이후 박 씨는 자주 소연을 만났습니다. 차를 태워다 주고 장을 봐주고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도왔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현 씨,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내가 미안해지잖아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예전에도 말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말해요.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는 소연 씨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랑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이번엔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사랑이 지옥의 문이 될 거라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회식 자리를 피해 조용한 골목 카페에서,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 근처 분식집에서 박상현과 윤소연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었다. 상현은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소연 앞에서는 어떤 말도 아끼고 싶지 않았다. 피곤하죠?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면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혼자 안 버텨도 돼요. 그 말에 소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다. 그 말 참 위험한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같았다. 소연의 아들 도윤은 처음에는 상현을 경계했다. 엄마 친구 아저씨야? 응, 엄마 오랜 친구야. 아이의 눈빛은
어른보다 훨씬 솔직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더니 몇 번 만나는 사이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아저씨, 축구해요? 조금은 하지. 그럼 다음에 같이 해요. 공 하나로. 둘 사이는 금세 가까워졌다. 공을 차며 웃는 아이 얼굴을 보며 상현은 처음으로 아빠라는 자리를 상상해 보았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으면 소연과 도윤이 함께 웃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 두 사람 옆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제라도 가족을 가져도 될까? 마음속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새 하나의 결심으로 변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작은 식당 창가에 앉아 둘은 묵묵히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현 씨, 네. 가끔 겁이 나요. 뭐가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나 그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눈에는 오래된 피곤함과 어딘가 깊게 박힌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소연 씨, 상현은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그려본 장면이었다. 나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삶은 당신이랑 그 아이 옆에서 살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작고 단순한 반지가 드러났다. 흔한 모양, 큰 다이아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 위에 올린 상현의 눈빛은 어느 반짝이는 보석보다 간절했다. 나하고 같이 살아요. 나랑 도윤이랑 우리 셋이. 소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비가 창문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나 상현 씨한테 모든 걸 말한 건 아니에요. 다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내가 할게요. 나한테 이 사람들 맡길 수 있겠냐고. 그 말에 소연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정말 후회하지 마요. 후회하면 안 되게 만들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상현은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반지를 떠올리며 앉아 있었다.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이 생긴 것 같았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다. 대형 호텔도 많은 하객도 없었다.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소연의 친정 식구, 회사 동료들이 작은 식당에 모였다. 형, 드디어 장가가네. 너도 언젠간 올 거야.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상현에게는 모든 순간이 현실 같지 않았다. 아이 도윤은 작은 정장 차림으로 상현 옆에 서 있었다. 아저씨, 이제 아저씨 말고 뭐라고 불러요?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 대답에 상현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만큼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식이 끝난 뒤 셋은 같은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 앞에 신발 세 켤레가 가지런히 놓였다. 그날 밤 상현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집 같네. 며칠 후 입양 절차를 위해 구청과 여러 기관을 오갔다. 공무원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친부는 사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일찍 떠났어요. 소연이 짧게 답했다. 상현은 그 옆에서 별 의심 없이 서명을 이어갔다. 입양 동의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 이제부터는 법적으로도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직원의 말에 상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실감이 잘 안 나네요. 곧 나실 거예요. 아이 학교 서류에 보호자란 적으시면요. 그는 잠시 상상해 보았다.
운동회, 학부모 상담, 졸업식.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었어요? 그냥 이제 우리 셋이 진짜 가족 되는 준비하는 날. 그럼 아저씨가 진짜 아빠 되는 거예요? 상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해 줄래? 생각 좀 해볼게요. 도윤의 대답은 늘 그렇듯 조금 비켜가 있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상현은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나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그 아이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정말 다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곧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입양 신고를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박상현은 서서히 달라지는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씩 쌓여갔다. 도윤은 점점 말을 줄였다. 예전처럼 공을 차자고 하지 않았고 식탁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도윤아,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학교에서 뭐 힘들었어? 없어요. 짧고 건조한 대답. 표정도 눈빛도 어딘가 굳어 있었다. 상현은 소연에게 물었다. 요즘 도윤이가 왜 저러지? 아이들은 다 그런 식이 있어요. 나 때문인가? 상현 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소연의 대답은 늘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물음표를 막아버리는 말투였다.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상현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현이 잠이 깨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도윤이 혼자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도윤아, 안 자고 뭐해? 아이는 놀라서 태블릿을 급히 껐다. 그러나 상현은 잠깐 스쳐 지나간 화면을 보았다. 낯선 남자의 얼굴, 메시지 창, 곧 데리러 갈게라는 문장.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지금 뭐 본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 누구야? 모르겠어요. 아이의 표정은 두려움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저 숨기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태블릿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숨겨진 채팅방이 있었다. 아빠 공부 힘들지? 걱정 마.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 사람 말 듣지 마. 아빠 곁으로 와. 상현은 숨이 멎는 듯했다. 아빠, 사망했다던 남편? 그녀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 거짓말이었나? 상현은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출근을 해도 보고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사망한 남편, 살아있는 것 같은 메시지,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 이 셋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소 지금까지 못 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상현은 결심한 얼굴로 소연에게 말을 꺼냈다. 우리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하자. 뭐려? 전 남편 정말 사망한 거 맞는지. 소연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걸 왜 이제 와서 묻죠?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도윤이 태블릿, 편지, 학교에서 한 말까지. 잠깐의 침묵. 집안 공기가 한순간에 차가워졌다. 나 상현 씨 믿고 싶은데요. 나도 믿고 싶어. 그러니까 더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사람 행방불명된 지 오래야. 죽은 건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듣는 말이었다. 사별이라던 말은 어느새 실종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상현은 혼자 주민센터와 구청을 뒤졌다. 실종 신고 기록, 보험 가입 기록, 가족관계 변동 내역.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우자분 실종 신고가 5년 전으로 되어 있네요. 사망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요? 상해 보험, 사망 보험 여러 개 있습니다. 수익자는 전부 윤소연 씨 이름이네요. 상현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이 관련 서류도 조금 특이하네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부공란, 모윤소연. 아이의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현은 멈춰서서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봤다. 부공란. 그럼 도윤이 아빠는? 그 남편도 나도 아닌 거야?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마음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상현은 회사 동료 채린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 뭘 잘못 걸린 걸까? 형,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끊지 않고 말했다. 첫사랑, 재회, 결혼, 입양, 그리고 실종된 남편과 이상한 메시지까지. 체리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짧게 한마디 했다. 형, 이건 사랑 문제가 아니고 사건 같아요. 그 말은 그동안 피하고 있던 진실을 정면으로 보게 만드는 한 문장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의 전 남편 가족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주소를 알아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작은 단독주택 앞에 서게 되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자가 나왔다. 소연의 시누이, 즉 전 남편의 누나였다. 누구세요? 저 소연 씨 남편입니다. 지금 여자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죠? 전 남편분 요즘 소식 혹시 아세요? 그 사람? 우리도 몰라요. 집 나간 지 몇 년인데. 여자는 거칠게 말을 내뱉었다.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분노, 실망, 포기. 혹시 아이 아빠가 그분 맞나요? 여자는 냉소 섞인 웃음을 지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 집의 아빠 누구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내 동생도 끝까지 묻지 못하고 나갔으니까. 순간 상현의 귀에서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도윤이, 내 동생 피 안 섞였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래도 좋다면서 결혼한 건 내 동생이었고요. 결국 빚만 잔뜩 남기고 사라졌죠. 그 이후엔 우린 그 사람도, 그 애도, 그 여자도 신경 끊었어요. 여자는 문턱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왜 묻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 여자한테 속은 거 이제 알았어요? 문이 거칠게 닫혔다. 상현은 집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소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도윤은 방 안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상현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 씨, 왜 그래요, 얼굴이. 당신, 나한테 진짜 말 안 한 게 뭐예요? 그녀의 손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전 남편, 실종, 보험, 아이 아빠. 단어들이 식탁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 소연은 더 이상 피하지 못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다 말 안 했어요. 상현의 목이 말라왔다. 왜요? 그녀는 입을 열었다.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시작한 순간부터 진짜 이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날 밤 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확인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며칠 뒤
아이의 가방 안에서 낯선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도윤아, 아빠가 곧 찾으러 간다. 모든 게 끝나면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상현은 손이 떨렸다. 그는 편지를 들고 소연에게 다가갔다. 이게 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가 보낸 건데? 그냥 가족 중 누가. 가족? 가족이면 왜 몰래 꽁꽁 숨겨? 상현 씨, 지금은 언성 높일 때 아니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숨기려 할수록 더 드러났다. 며칠 후 상현은 결심했다. 아이의 학교에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혹시 도윤이가 최근에 힘들어하거나.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실은 아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요? 아빠가 데리러 올 거예요. 지금 집은 진짜 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요. 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덧붙였다. 아이 말이 이상하긴 한데 자기 말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느낌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장 깊은 두려움에 도달했다. 그 아이 정말 누구의 아이지?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 편지의 아빠는 누구지? 모든 것이 뒤틀린 퍼즐처럼 느껴졌다. 소연의 미소도, 아이의 침묵도, 자신의 행복도 갑자기 모두 믿을 수 없는 그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이야기는 이제야 시작이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숨소리마저 무거웠다. 상현은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이 떨어진 식탁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말해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이 누구 아이예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래 숨겨온 것들이 입술 안쪽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 사람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에요.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이 던진 충격은 컸다. 상현은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설렘도 없었다. 오직 낯선 감정이 있었다. 그럼 누구죠? 말 못해요. 왜? 말하면 다 끝날 거니까. 그 말에 상현은 조용히 웃었다. 울음을 삼킨 사람처럼 긴 희망이 꺾일 때 내는 그런 웃음이었다. 이미 끝났어요, 소연 씨. 당신이 말한 순간부터 그가 방으로 돌아간 뒤 소연은 부엌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깊게 길게 새어나왔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도 이상했다. 그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은 울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며칠 동안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있지만 어떤 가족도 아니었다. 아이 도윤만이 그 침묵 속에서 가끔 상현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그 말은 마지막 가느다란 실을 끊어버리는 질문이었다. 상현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애써 다정하던 표정도 불쌍해지게 보는 표정도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러. 그런 다음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건 포기였고 해방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연민이었다. 상현은 혼자 조사를 계속했다. 보험 내역, 통신 기록, 소문, 그리고 소연이 과거 다녔던 직장과 주변 관계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다. 아이의 친부는 소연의 남편도 일시적 관계도 아닌 돈을 주고 얽힌 관계였다. 그녀는 외롭게 남겨진 뒤 생존을 위해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녀는 사랑을 원했지만 방법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상현을 붙잡고 싶어 진실을 숨겼다. 하지만 그 결핍과 선택은 결국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하나씩 잃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상현은 소연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었어도 당신과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진짜였는지 모르겠네요. 편지는 길지 않았다. 심한 분노도 악의도 없었다. 남은 건 단 하나, 후회였다. 그날 밤, 그는 집을 나갔다. 소연은 말리지 않았다. 말릴 자격이 없었다. 며칠 후, 소연은 도윤을 데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왜? 엄마가 사랑을 잘못 믿었어. 아이는 천천히 묻는다. 그럼 그 아저씨는 다시 안 와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아. 다 끝나도 너만은 지킬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진심이었다. 마지막 장면. 박상현은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가 태어나 처음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함정이었을까? 그리고 다시 쓰러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천천히 새 삶을 향해 걸어나갔다.